한때 많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1억 원 가느냐. 만약에 제가 예상했으면 더 많이 사둘게요. 그래서 이게 유독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얘기만 나오면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이번에 신규 개편된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는 업튜브 채널에서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인데요. 업튜브는 업비트, 투게더, 뷰의 합성어로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유튜브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과 함께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안, 블록체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면서 또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리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일단 한번 네, 그래서 케이크도 만들어 주셨군요. 네, 여기 이제 김승주 교수님이라고 써진 케이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일단은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나눠야 돼서 저희가 웰컴 드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원하시는 게 취향에 맞으시는 게 있으면 자, 첫 번째 가마솥에서 푹 고아낸 정통 한국 이게 제가 뭔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농부가 직접 짠 오렌지 주스, 그리고 100년 넘은 비밀을 가진 마법의 음료,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솔직히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 위에 밤새 만든 식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농부가 직접 짠 오렌지 주스를 먹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실패 확률이 없는 네, 바로 있네요. 여기. 고맙습니다. 네. 원래 제가 솔직히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갖고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해드린 서비스는 없지만 만족스러우셨다면 나가실 때 게스트하우스 별점 후기 5개, 알겠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뭐 본격적인 얘기나마나 지금 7월이고 2024년이 절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24년 상반기에 디지털 자산 업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예비 구독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트코인의 가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때 많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1억 원 가느냐, 진짜 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1억 원을 갔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제가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가격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강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비트코인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좀 출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1억이 돌파할 거다, 이건 사실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했으면 더 많이 사둘게요. 그래서 그게 1억을 그렇게 빨리 돌파할 줄은 사실은 생각은 못했어요. 일단 지금 갖고 계시다. 갖고 있긴 갖고 있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불러다 놓고 1억을 넘는다고 말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았나.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조금 학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제 1억에 간 이후로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관심 많이 가졌잖아요. 1억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현물 ETF 승인이 뭐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성이 좀 쉬워졌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다라는 기대치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뭐 고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처 같은 거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뭐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도 했는데 요새는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처에 또 비트코인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이런 현물 ETF 승인과 투자의 어떤 대체제가 됐다, 이 두 가지가 1억까지 끌어올리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도 사실 이제 알트코인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ETF가 딱 돼서 사실
2024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가격만 많이 네네네. 올라갔단 말이죠. 또 블록체인 전문가시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인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교수님도 자주 하셨고 네네.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2024년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상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의 특징인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보이시는 게 있나요? 제가 강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어떤 가상자산이 좋은 것인가 이걸 판단하시려면 오픈소스 생태계하고 비교해 보셔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코인이 오픈소스의 어떤 본질적 특징과 유사하면 할수록 좋은 코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그러면 이제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모든 걸 공개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오픈소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를 하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여와 보상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코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을 쓰는 커뮤니티, 생태계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견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대가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코인은 기여가 없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좋은 가격에 오면 팔겠다. 이런 코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좀 봅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머릿속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달라진 건 생태계 안에 ETF 투자자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도 사용하니까 블록체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잘 부합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기존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공고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ETF가 승인됐다.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미국 SEC에서는 비트코인 정도 되면 시장에 여러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조금 객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자체는 이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개개인이 기여할 포인트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커뮤니티를 규모 자체를 크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해도를 높이면서 기여할 여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1억을 돌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여지가 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정리를 마지막에 잘 해주신 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원래는 뭐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요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ETF를 통해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에 그리고 코인의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여와 어떤 보상의 그런 생태계가 잘 작동할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또 리포트를 써낼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선순환될 거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얘기 시작해서 일단 올해 초에 있었던 뭐 이건 가장 큰 일이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상승의 이유가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지금은 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초에는 굉장히 막 엄청난 상승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요즘엔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이유로 또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4월 말에 있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반감기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반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유독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얘기만 나오면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큰일 났다. 네. 이 얘기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 주식도 그렇고 아마존 주식도 그렇고 주가 추이를 보면 그 출렁출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별로 큰일 났다는 얘기 안 하는데 유독 가상자산에는 좀 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2018년 요때 모 방송국에서 굉장히 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비트코인 저거 이제 영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샀으면 지금 벌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 좋지 않고 전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반감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형태로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코인 50개씩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50개씩 계속 주다 보면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넘쳐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코인의 가치는 하락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지의 인물이 4년을 주기로 인센티브의 개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도록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반감기다, 즉 4년을 주기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라고 해서 반감기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의 개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희소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4년을 주기로, 즉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는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 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주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감기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의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좀 뽑아보면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면 그때 이제 폭등, 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또 가격이 계속 폭등할 수는 없잖아요. 또 좀 꺾이면 폭락, 뭐 이제 망하나 영원되나 뭐 이렇게 되고, 중간중간에 기자들이 어떤 귀에 걸리는 반감기 같은 키워드들이 사실은 설명하기 되게 좋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주변에서 뭐 제자들이랄지 아니면 뭐 지인들이랄지 그런 질문 받으신 적, 무슨 코인 사야 되냐? 강의할 때마다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 학기 강의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첫 시간에는 무조건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꼭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교수님은 무슨 코인 갖고 계세요?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예, 공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코인들은 제가 이렇게 어떤 코인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문이라든가 기술적 검증이 많이 된 코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사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또 항상 묻는 게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매번 주기적으로 그냥 조금씩은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러면 어차피 전체를 놓고 보면 일정 가격이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조금씩만 사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냥 공부 삼아서 뭐 해본다, 관심을 가질 정도만 조금씩 사시면 큰 피해는 안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강의 때 CEO 분들 모셔놓고 했던 강의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씩 사시는데? 그때 1억 원어치씩 사신다고. 근데 그런 건 너무 많은 거고요. 그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산다는 것의 장점은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그렇죠. 있는데 어느 때 사나 평균으로 내보면 맞습니다. 비슷한 선이 될 테니까요. 고려대학교 김성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끼리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관 쪽에도 정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닐 테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그 거래 못하게 하냐? ETF가 됐다고 해서 나 드디어 사볼 마음이 생겼는데 살 수가 없더라,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이제 제 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비난 많이 하시죠. 네, 정부 비난 많이 하시고, 사실은 뭐 지난 정부 때도 가상자산 관련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비난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무원들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지난 정부 때도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었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도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오셨었고 저하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왜 선제적으로 못하냐 하면, 장점이 있을 텐데 단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장점이 9개고 단점이 하나면 이 단점 하나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이, 투자 내 돈으로 하고 책임 내가 진다는데 왜 이거 못하게 합니까?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이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죠. 그런데 정부는 예전에 P2P 대출 때도 그랬고 호되게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오롯이 혼자서 책임을 지질 않는다. 그래서
그 한두 개의 단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하다가 그 단점 부분이 딱 나오면 그게 문제됐던 사례를 정부는 줄줄이 꿰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도 발전돼 있고 투자를 하는데 그 위험한 곳에 베팅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이런 어떤 ETF 승인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진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쁜 코인들까지도 막 끌어오르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를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과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2024년 하반기 관련해서 전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트코인 뭐 가격 얘기, 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격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또 많으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에 비트코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출렁이곤 있지만 여전히 상승 동력은 있는 것 같아요. 리플 소송도 꽤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또 이더리움 해물 ETF도 승인이 날 것으로 거의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더리움의 어떤 ETF 승인이 난다는 건 이게 지분 증명 방식에 대해서, 즉 POS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판단 기준이 좀 달라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전히 상승 동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뭐 고금리 시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가 조금 변수긴 합니다만, 금리 문제가. 네,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게 0이 될 거다, 아주 폭락을 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 기우라고 봅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할 때도 미래 가치를 보는 거지, 지금 테슬라가 뭐 어느 나라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난리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면 절반은 승인이 됐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 ETF에 엄청난 또 자금이 비트코인 때처럼 몰려들면서 이 따뜻한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 때처럼 이더리움만 선택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이 일단 많으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허용하는 코인들이 그럼 늘어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 SEC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때는 과연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이 생태계가 건전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시 같은 요소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보면 그 자정 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과연 다른 코인들도 그럼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이 나면 투심이 분명히 다른 코인들에도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의 SEC가 다른 코인들에게까지도 ETF 승인이라든가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반짝 올라가긴 하겠으나 곧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POS를 쓰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을 한 코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이런 인식이 불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쫙 상승할 수는 있지만 ETF의 효과가 그냥 이더리움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런 일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곧 ETF 승인이 날 거야, 이런 건 이미 솔라나 이제 신청한다고 하고 큰 있고. 오산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국내도 좋고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많이 보고 계시니까 2024년의 특징이 막 밈코인이 득세하고 기술 코인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상자산 산업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인에 대한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술 가치주에 대한 투자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미래 가치를 놓고 투자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처럼 얘를 무슨 달러 대용으로 쓸 거야, 화폐처럼 쓸 거야,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더리움 때 플랫폼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나왔거든요.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킬러 앱을 기다리고 있는 때 같아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또는 디파이 중에서 킬러 앱이 한번 나와주기만 하면 시장이 확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AI의 챗GPT가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술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산업체가 몇 개나 될까?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거든요. 또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 이런 것도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군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진일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교수님이랑 나눠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일단 교수님 오늘 저희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첫 번째 손님이셨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뭐 저 음료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촬영 현장 편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은 유튜브 방송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하다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하기도 되게 지겹고 그래서 잘 안 나가는데 업비트에서 한다고 하신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김 대표님 또 이 분야 전문가신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왔고 제 기대만큼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우, 재밌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케이크는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따뜻한 방구석에서 업계에 유명하시고 재밌는 분들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눈다는 컨셉으로 저희가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만들었고요. 앞으로 재밌고 다양한 얘기들 또 가져오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만나는 걸로 인사를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런 액션 잘 안 하는데